여든을 넘긴 이 늙은이가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입니다. 66세,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갈라선 사람이 바로 나, 순자예요.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했어요. 다 늙어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느냐고.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을 한 집에 살면서 마지막 5년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지냈다면 그게 같이 산 걸까요? 한 지붕 아래 두 사람이 있었지만 그 집은 이미 오래전에 텅 비어 있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남편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밥상은 차려졌지만 마주 앉는 일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가 없고 밤에 불을 꺼도 잘 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었어요. 언니 한 사람이 그때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쩌다 그렇게까지 됐냐고. 나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언니, 나도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 이야기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으니까요. 이혼한 지 1년 후 그 남편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울면서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 사람이 제 집 현관 앞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말을 나누지 못했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상관없이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남편, 그냥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내가 26, 그 사람이 28이었어요. 그 시절 흔한 중매였습니다. 어른들이 정해준 자리에서 몇 번 보고 그 해 가을에 식을 올렸어요. 나는 그때 김 씨가 참 듬직해 보였어요. 말수가 적고 약속을 지키고 술을 마셔도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 그 시절 여자들이 바랄 수 있는 건 그 정도였어요. 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단단하면 됐던 겁니다. 선을 보던 날 일을 나는 지금도 가끔 떠올립니다. 다방에 마주 앉았는데 김 씨가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차만 두 잔 시켜놓고 창밖만 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수줍은 사람이구나. 속이 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40년을 살아보니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원래 자기 안의 것을 밖으로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보던 그날의 침묵이 사실은 평생의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신호는 가난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김 씨는 작은 철공소에 다녔고 나는 챗바느질을 했습니다. 그 단칸방 시절을 나는 의외로 그립게 기억합니다. 돈은 없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은 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김 씨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면 내가 연탄불에 국을 데워놨어요. 김 씨는 말은 없어도 그 국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그 빈 그릇이 그 시절의 대화였어요. 그 무렵 나는 김 씨가 말이 없는 게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어요. 둘 다 너무 바빴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누우면 그냥 추차 떨어졌어요. 말을 나눌 기운도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나는 가끔 김 씨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하고 나는 늙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살까? 돈 걱정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그때는 둘이 마주 앉아서 무슨 말을 할까? 그때는 그게 그냥 막연한 궁금증이었어요. 설마 그 답이 아무 말도 안 한다일 줄은 그때의 나도 몰랐던 거예요. 신혼 때 딱 한 번 내가 김 씨한테 속마음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요. 하고요. 김 씨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그랬어요. 그런 걸 왜 물어? 그게 다였어요. 나는 그때 머쓱해서 더는 못 물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게 김 씨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첫 장면이었어요. 마음을 묻는 질문 자체를 그 사람은 불편해했던 거예요. 첫 아들이 태어나고 3년 뒤에 딸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네 식구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김 씨가 딱 한 번 나한테 다정하게 군 적이 있어요. 네. 둘째 딸이 밤새 열이 펄펄 끓던 날이었어요. 내가 아이를 들쳐업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김 씨가 말없이 외투를 걸치더니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그러고는 그 밤중에 병원까지 1시간을 걸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김 씨가 그랬어요. 춥지?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 춥지 한마디를 40년이 지나도록 잊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런 말이 드물었던 거예요. 문제는 김 씨가 자기 속을 한 번도 내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삼켰습니다. 나는 그게 처음엔 어른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그게 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몰랐어요. 한 번은 김 씨가 다니던 철공소가 어려워져서 몇 달치 월급이 밀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김 씨가 말을 안 했거든요. 내가 살림이 빠듯한 걸 이상하게 여겨서 캐물으니까 그제야 좀 밀렸어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서운한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이 사람은 집이 무너져도 나한테 말을 안 하겠구나. 나는 이 사람한테 같이 짐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르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클 때는 그 벽이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자식 키우는 일이 워낙 바빠서 부부 사이의 빈자리를 들여다볼 틈이 없었던 거지요. 운동회, 졸업식, 입학금, 등록금, 그런 것들이 두 사람을 억지로라도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김 씨가 그래도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자식들 학비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나갔고 월급을 받으면 고스란히 나한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 씨가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돈을 벌어다 주는 것, 거기까지가 김 씨가 아는 사랑이었어요. 안아주고 말 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건 김 씨의 사전에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미안했어요.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나 혼자 다 메우려고 애썼던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김 씨는 그래 한마디였어요.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고 했을 때도 김 씨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만 끄덕였어요. 내가 옆에서 펄쩍펄쩍 뛰는데 김 씨는 그저 잘 됐네 하고 말았어요. 나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좀 울었어요.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외로운 일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좋은 일도 혼자 기뻐하고 힘든 일도 혼자 사귀고 나는 결혼을 했는데도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던 해에는 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김 씨는 주말에도 일을 나갔고 나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김 씨는 일터로 가고 나는 시장으로 갔어요. 저녁에 둘 다 녹초가 되어 들어와도 그때는 그래도 할 말이 있었어요. 오늘 얼마 벌었네. 아들 책값이 또 들어가네.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게 대화의 전부였지만 그래도 그건 대화였어요.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던 그 몇 년이 어쩌면 우리 두 사람한테는 제일 나은 시절이었는지도 몰라요. 김 씨가 가끔 시장에 들러서 내 좌판을 봐주고 갔거든요. 무거운 짐을 같이 옮겨주기도 하고 추운 날엔 따뜻한 음료를 사다 주기도 했어요. 말은 여전히 없었지만 그때는 그 무언의 손길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부부였지 싶어요. 같이 등에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두 사람이 그래도 한 팀이었어요. 문제는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면서 그 끈이 하나씩 끊어졌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나가고 딸이 직장 따라 멀리 가고 어느 날 내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시계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때 옆에 김 씨가 있었는데도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식이라는 끈이 사라지고 나니까 두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었어요. 등록금 이야기도 끝났고 운동회도 졸업식도 다 끝났어요. 남은 건 두 사람뿐인데 두 사람은 서로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작 둘만 남으니까 낯선 사람 같았어요.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평생을 같이 산 사람이 낯설다는 게. 그 무렵 내가 김 씨한테 몇 번 다가가 본 적이 있어요. 같이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고, 동네 뒷산에라도 올라가 보자고. 김 씨는 그때마다 귀찮아 한마디로 잘랐어요.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말을 붙여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지쳤어요. 다가가서 거절당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나중엔 다가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꾸 문을 두드려도 안 열리면 결국 손을 내리게 되잖아요. 결정적인 다툼은 내가 예순한 살 되던 해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그 해 가을, 우리 친정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나는 한 달 가까이 친정에 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때 거동을 거의 못 하셨어요. 내가 곁에서 끼니를 떠먹이고 몸을 닦이고 밤에는 옆에 누워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나도 그때 예순이 넘은 나이였어요.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거였지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점점 나빠지시는 걸 매일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 한 달 동안 김 씨는 전화 한 번을 안 했어요. 밥은 어떻게 먹는지, 어머니는 좀 어떠신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한 달 동안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김 씨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하고 화면은 늘 비어 있었어요. 한 번은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별말은 아니고 그냥 밥은 챙겨 먹어요? 하고 물었지요. 김 씨는 하고는 할 말 없으면 끊으라는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그 침묵을 듣다가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그 한 달 사이에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손을 잡고 너는 시집을 잘 간 거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그 순간 차마 사실대로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딸이 불행하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잘 살아요. 엄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내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그러셨어요. 아니구나. 그 한마디에 나는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을 숨겨온 걸 어머니는 딸 얼굴만 보고 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내 등을 쓸어주면서 그러셨어요. 사람이 평생 참는 게 효도도 아니고 미덕도 아니다. 네 인생도 네 거다. 나는 그때 그 말을 마음에 묻어두었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차마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지만 그 말은 내 안에 씨앗처럼 남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큰 결정을 내릴 때 그 어머니의 말이 나를 받쳐줬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떠나시기 전에 딸한테 그 한마디를 남겨주려고 그렇게 물으셨는지도 몰라요. 내가 집에 돌아온 날, 김 씨는 그저 텔레비전을 보면서 왔어? 한마디만 했어요.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한 달을 친정에서 어머니 병간호하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져서 돌아왔는데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는데 김 씨는 고개도 안 돌렸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현관에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신발도 못 벗고요. 한 달 만에 돌아온 집인데 그 집이 낯설었어요. 나를 기다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 나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예 안 돌아왔어도 이 사람은 며칠은 몰랐겠구나.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을 테니까. 그 생각이 들자 한 달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당신은 내가 사람으로 보이긴 해요. 내가 한 달을 집을 비웠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어떤지 한 번을 안 물어봐요. 김 씨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유난 떨지 마. 그 세 글자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유난. 40년을 참고 산 사람한테, 어머니 병간호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한 말이 유난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부엌에 혼자 앉아서 오래 울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 울었어요. 안방에서 김 씨가 들을까 봐. 그런데 우는 와중에 내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우는 것조차 소리를 죽여야 하는구나. 이 집에는 내 슬픔을 둘 자리도 없구나. 나는 그날 이후로
김 씨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처음엔 며칠만 그러려고 했어요. 화가 풀리면 다시 말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김 씨도 똑같았어요.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처음 며칠은 나도 김 씨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렸어요. 미안하다는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밥 먹자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다시 말을 섞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 씨는 그 한마디를 안 했어요. 어쩌면 김 씨도 내가 먼저 풀어주기를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두 사람 다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서로 기다리기만 하는 사이에 시간이 자꾸 흘렀어요.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반년이 됐어요. 반년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화는 이미 식었어요. 그런데도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오래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하고 부르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그 입 모양을, 그 소리를 내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로 자존심을 부리는 사이에 침묵이 집처럼 단단해졌어요. 나중엔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거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입을 떼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듣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 5년 동안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 집에서 어떻게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5년이라는 시간을 말없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싸움은 그래도 서로를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그 5년을 마치 하숙집에 사는 것 같았다고 생각해요. 같은 공간을 쓰지만 서로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밥은 차렸습니다. 김씨 밥상도 꼬박꼬박 차렸어요. 그런데 같이 앉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차려놓고 방에 들어가면 김씨가 나와서 혼자 먹었어요. 밥을 차리는 일도 처음엔 나한테 분풀이 같은 거였어요. 내가 안 차려주나 봐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어요. 꼬박꼬박 차려놓고 봐라, 나는 내 도리를 다 하고 있다. 그런 마음. 그런데 그것도 일이 연하다 보니까 분풀이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고 그냥 습관이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빈방에 그릇을 놓아두는 것 같았어요. 빨래도 했습니다. 김씨 옷도 똑같이 빨아서 개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걸 건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방문 앞에 놓아두면 김씨가 가져갔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랑 사는 것 같았어요. 김씨가 입던 옷을 개다 보면 나는 가끔 멍해졌어요. 이 사람 옷을 40년째 개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하고 마주 앉아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두 사람한테는 그냥 옷장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여름이 가면 내가 김씨의 겨울옷을 꺼내놓고 겨울이 가면 다시 여름옷을 꺼내놓고 40년을 같이 살면서 계절이 바뀔 때 날이 추워졌네. 한마디 나눌 사이가 못 됐어요. 나는 그게 가끔 사무치게 서러웠어요. 같이 사계절을 40번이나 보냈는데 그 사계절에 대해 나눈 말이 없다는 게요. 봄꽃이 펴도 같이 보러 가자는 말이 없고 첫눈이 와도 창밖을 같이 보는 일이 없었어요. 자연은 계속 바뀌는데 그 집안의 풍경만 늘 똑같았어요. 집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는 동선이 따로 있었어요. 내가 부엌에 있으면 김 씨는 안방에 있고 김 씨가 거실에 나오면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앞에서 어쩌다 마주치면 둘 다 눈을 피했어요. 한 집에 살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방에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됐을까요? 이웃들은 그 사정을 몰랐어요. 밖에서 보기엔 우리는 그냥 조용한 노부부였어요. 같이 장을 보러 나가는 일은 없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게 그저 무뚝뚝한 영감 탓이려니 했어요. 나는 그게 또 힘들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5년째 말을 안 해요.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 5년을 속으로만 알았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 속으로는 무너지면서요. 그 이중 생활이 사람을 제일 지치게 했어요. 가끔은 나도
먼저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어요. 김 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등 뒤에 서서 여보 하고 불러볼까? 그 한마디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입을 떼려고 하면 목이 막혔어요. 만약에 김 씨가 또 유난 떨지 마 하면 어쩌나. 그 생각이 내 발목을 잡았어요. 한 번 더 거절당하면 그때는 정말 다시는 못 일어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여보 한마디를 끝내 못했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명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자식들이 오면 두 사람은 갑자기 말을 하는 척을 해야 했어요. 아들 며느리 앞에서 여보, 이것 좀 하고 그 어색한 연기가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가면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낙차가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 연기가 나한테는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자식들 앞에서 여보하고 부를 때 그 짧은 순간만큼은 나도 정상적인 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명절에 여보, 전 좀 붙여줘요 하고 말을 걸 때 나는 그 말을 자식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자신한테 들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말을 할 수 있는 사이라고. 그런데 자식들 차가 떠나고 나면 그 여보라는 말도 같이 떠나버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다시 남이 됐어요. 설날 떡국을 끓이던 어느 해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자식들이 다 모여서 거실이 북적북적했는데 내가 부엌에서 떡국을 푸다가 문득 손을 멈췄어요. 이 떡국을 나는 누구를 위해서 끓이고 있나?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면 김씨 몫의 떡국은? 그건 누구를 위한 거지? 나는 김씨 그릇에 떡국을 푸면서 이 사람하고 나는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데도 남이구나 하는 생각에 잠깐 멍해졌어요. 떡국이 식는 줄도 모르고요. 두 사람 사이엔 말 대신 쪽지가 오간 적도 있어요. 꼭 전해야 할 일이 있으면요. 관리비 냈다. 아들이 다녀갔다. 병원 예약이 언제다. 식탁 위에 쪽지를 놓아두면 상대가 보고 또 답을 쪽지로 남겼어요. 한 집에 살면서 같은 식탁을 쓰면서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나는 그 쪽지들을 한동안 버리지 못하고 모아뒀어요.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게 두 사람 사이에 남은 유일한 대화의 흔적이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생일도 그냥 지나갔어요. 내 생일에 김 씨는 아무 말이 없었고, 김 씨 생일에 나도 미역국을 끓이지 않았어요. 처음 그렇게 생일을 그냥 넘긴 날, 나는 좀 슬펐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해부터는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무뎌진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게 그렇게 무뎌져요. 아픈 게 계속되면 나중엔 아픈 줄도 모르게 돼요. 나는 그 무뎌짐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무서운 거였다고 생각해요. 슬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한 번은 내가 몸살이 심하게 나서 며칠을 알아누운 적이 있어요. 열이 펄펄 끓는데 김 씨한테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요. 그냥 방에 누워서 끙끙 앓았어요. 김 씨는 내가 며칠째 부엌에 안 나오는 걸 봤을 텐데도 방문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앓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바로 옆방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게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로웠어요. 그 며칠 동안 나는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였어요. 김 씨가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부엌은 조용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며칠 동안 김 씨는 라면만 끓여 먹었더라고요. 싱크대에 라면 봉지가 쌓여 있는 걸 내가 일어나서야 봤어요. 그 봉지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며칠 앓는 사이에 이 사람도 자기 나름으로 어려웠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 방문 한 번을 안 두드린 그 마음이 다시 미워지기도 하고 두 감정이 같이 있었어요. 집안일 중에서도 김 씨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시간을 맞추는 일이 제일 신경 쓰였어요. 김 씨가 아침에 화장실 쓰는 시간이 보통 7시쯤이었거든요. 나는 그 시간을 피해서 6시 반에 일어나거나 8시까지 미뤘어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 씨가 거실에 있을 때는 나는 작은 방에서 라디오 소리를 죽이고 들었어요.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동선을 짜며 살아야 한다는 게
어떨 때는 우습기까지 했어요. 차라리 따로 살면 이런 신경은 안 쓸 텐데. 그 생각이 그때부터 조금씩 자라났던 것 같아요. 가끔 누가 집에 방문할 일이 생기면 그날은 또 다른 일이 시작됐어요. 보험 아주머니라든가 동네 통장님이라든가 그 짧은 시간만큼은 두 사람이 다시 말을 하는 척을 해야 했거든요. 손님이 가고 나면 그 흉내낸 말투의 여운이 한참을 갔어요. 방금 전까지 여보, 차 좀 하던 사람이 다시 입을 닫는 모습을 보면 나는 내가 무슨 연극을 하고 있나 싶었어요. 그 연극이 어느 순간부터는 보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하는 것 같았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이 연극을 계속하고 있나? 그렇게 며칠을 앓고 일어난 날 나는 거울을 봤어요. 충숙해진 내 얼굴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것도 없고 설레는 것도 없고 같이 웃을 사람도 없고 그냥 아침이 오면 밥을 차리고 밤이 오면 불을 끄고 나는 그 거울 앞에서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끝난 것처럼 살고 있는 게요. 명절날 저녁, 자식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또 그 침묵으로 돌아가는구나. 몇 시간 전까지 여보 소리가 오가던 집이 다시 무덤처럼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명절이 다가오는 게 반갑지가 않았어요. 자식들 보는 건 좋은데 그 뒤에 찾아오는 정막이 무서워서 차라리 처음부터 조용한 게 낫지. 잠깐 시끌벅적했다가 다시 조용해지는 게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한 번은 내가 한밤중에 가슴이 답답해서 깬 적이 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식은땀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는 김 씨를 깨울 수가 없었어요. 깨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거실에 나와서 날이 밝을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 새벽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 집에서 쓰러져도 저 사람은 아침에야 알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든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건 결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걸. 그 새벽 이후로 나는 한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누우면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내가 자다가 잘못되면 저 사람은 모르겠지. 아침에 밥상을 차리러 부엌에 안 나오면 그제야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 그게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요. 사람이 늙으면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아픈 것보다 아픈 걸 아무도 모르는 거. 나는 그때 결심 비슷한 걸 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남은 인생을 이 침묵 속에서 끝내고 싶지 않다. 그래도 바로 행동하지는 못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나한테는 너무 큰일이었어요. 우리 세대 사람들한테 이혼은 흉이고 실패였으니까요. 나는 몇 달을 더 망설였어요. 자식들 얼굴이 밟히고 남들 눈이 무섭고 이 나이에 혼자 될 일이 막막하고 그런데 망설이는 그 몇 달 동안에도 집안의 침묵은 한결같았어요. 김 씨는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있었고 나는 여전히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 변하지 않는 풍경이 결국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굳힌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는데 머리가 온통 하얗게 센 게 보였어요. 그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침묵 속에서 10년을 더 살면 76이 되는구나. 20년을 더 살면 86이 되고 그렇게 침묵 속에서 늙어가는 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전부인가? 나는 거울 속에 내 자신한테 물었어요. 너는 정말 그렇게 살다 가고 싶으냐고.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내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종이에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써봤어요. 서예 연습지에다가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비뚤어졌어요. 그런데 그 두 글자를 써놓고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무섭기만 하던 그 단어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겠다. 40년을 끝내는 게 아니라 남은 10년, 20년을 새로 시작하는 거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보다가 곱게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자식들한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식들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반응은 둘로 갈렸어요.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고, 미안하다고, 진작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딸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공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서로 말을 안 한다는 걸. 자식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모른 척 했을 뿐이지요. 딸이 그날 나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해도 엄마 편이야. 엄마 인생이잖아. 나는 그 말에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내 편을 들어준 것 같았어요. 아들은 달랐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참고 살던 대로 사세요. 아들은 그게 나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 말이 평생 들어온 그 말과 똑같이 들렸어요. 유난 떨지 마. 참아라.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아들하고는 그 일로 한동안 사이가 멀어졌어요. 아들은 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고 나는 아들이 나를 이해 못한다고 느꼈어요. 한 번은 아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그랬어요. 엄마가 이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불쌍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막혔어요. 아들 눈에는 아버지만 불쌍했던 거예요. 40년을 침묵 속에서 산 엄마는 아들 눈에 안 보였던 거지요. 그게 나를 제일 서럽게 했어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떴어요. 직접 말은 안 했지만 내 귀에 들어오게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이혼하시면 우리가 두 분을 따로 챙겨야 하잖아. 명절도 두 번 가야 하고. 내 40년이 며느리한테는 명절에 한 번 더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전해 듣고 나는 며칠을 알았어요. 화가 났다기보다 허무했어요. 내가 평생을 바친 가정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가벼운 거구나. 그런데 나는 그 허무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을 굳혔어요. 어차피 다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데 나라고 내 입장을 생각하면 안 될 게 뭔가. 다들 나한테 참으라고 하는데 정작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 생각이 나를 마지막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래도 나는 밀고 나갔습니다. 66살에 머리가 하얗게 센 내가 법원에 서류를 냈어요. 김 씨는 끝까지 별말이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도 그래 한마디가 다였어요. 나는 그 그래 한마디가 어떤 의미였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붙잡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못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 미련이 없었던 건지 40년을 같이 살고도 그 사람의 마음 한 줄을 못 읽었어요. 그게 두 사람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날, 두 사람은 법원 앞에서 잠깐 같이 섰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이 안 나왔던 거예요. 김 씨가 먼저 돌아서서 갔고 나는 그 자리에 조금 더 서 있었어요. 40년이 그렇게 끝났어요. 큰 소리 한 번 없이, 눈물 한 방울 없이 그 조용한 끝이 나한테는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재산은 절반씩 나눴어요. 나는 살던 아파트를 정리한 돈의 절반을 받아서 작은 빌라로 옮겼습니다. 방 두 개짜리, 볕이 잘 드는 2층 집이었어요. 이사하던 날 나는 짐을 싸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40년 살림인데 정작 내 것이라고 챙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릇이며 가구며 다 두 사람의 것이었지 나만의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챙긴 건 옷가지 몇 개, 사진 몇 장, 친정 어머니가 주신 반꼬리 하나, 그게 다였어요. 짐을 트럭에 싣고 빌라로 가는 길에 나는 차창 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40년이 트럭 한 대에 다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벼웠어요. 이혼하고 처음 몇 달은 솔직히 나도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생각만 해도 막막했던 거지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내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집안이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외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전 그 집의 침묵은 가슴을 짓눌렀는데 이 집의 조용함은 그냥 평화로웠습니다. 같은 조용함인데 완전히 다른 조용함이었어요.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전 집의 조용함은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조용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침묵이 자꾸 왜 우리는 말을 안 하지 하고 나를 찔렀어요. 그런데 빌라의 조용함은 그냥 혼자 있어서 조용한 거였어요. 찌르는 게 없었어요. 누가 옆에 있는데 외면당하는 것보다 아예 혼자인 게 덜 외롭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40년 동안 집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누가 못 부르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부를 수가 없는 공기였던 거예요. 처음 노래를 흥얼거린 날 나는 내 목소리에 내가 놀랐어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생겼었나 싶었어요. 40년 동안 집에서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날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를 끝까지 불렀어요. 가사가 군데군데 기억이 안 나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다 부르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이 간단한 걸 40년이나 못하고 살았다는 게 서러워서요. 복지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한글 서예를 배우고 또래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처음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나한테는 큰 용기였어요. 평생을 집과 시장만 오가며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식 다 키우고 이제야 자기 시간이 생긴 사람들. 나는 거기서 인숙이라는 친구를 사귀었어요. 둘이 서예 끝나고 같이 칼국수를 먹으러 다녔어요. 내가 그랬어요. 언니, 나는 67에 처음으로 친구라는 걸 사귀어 봤어.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다 짠하더라고요. 인숙이라는 그 친구도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자식을 키운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처음엔 서예 이야기만 하다가 점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내가 내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다 털어놓은 게 그 인숙이한테였어요. 40년의 침묵을 칼국수 그릇 앞에서 다 쏟아냈어요. 인숙이는 다 듣고 나서 그랬어요. 순자야, 너 참 오래 견뎠다. 이제는 너 좋을 대로 살아. 나는 그 말에 식당에서 또 울었어요. 누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요. 나는 그 무렵 혼자 사는데 필요한 작은 기술들을 하나씩 익혔어요. 형광등을 가는 법, 변기물이 안 내려갈 때 손 보는 법, 김장을 혼자 조금만 담그는 법. 40년을 살림만 했는데도 정작 집을 책임지는 일은 김씨 몫이라고 여겨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하나씩 내 손으로 해보면서 나는 묘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멀쩡히 사라지는 사람이구나. 그 발견이 나한테는 늦게 받은 선물 같았어요. 서예를 배우면서 나는 내 이름 석자를 정성껏 쓰는 법을 익혔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어르신, 글씨에 사람이 보여요. 하고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40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어요. 순자라는 이름 석자로 불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서예지 위에 내 이름을 쓰면서 나는 비로소 내 이름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쓴 서예 작품 중에 복지관 전시회에 걸린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날 딸을 데리고 가서 그 작품을 보여줬어요. 벽에 내 이름이 적힌 작품이 걸려 있는 걸 한참을 바라봤어요. 딸이 사진을 찍어주는데 내가 그랬어요. 엄마 이름이 이렇게 어디 걸려본 게 평생 처음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자기 이름이 세상에 한 번 걸리는 그 일이 70평생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그게 그랬어요. 저녁이 되면 나는 가끔 외롭기도 했어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혼자 사는 게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어두워지고 나서 빈집에 혼자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외로움하고 예전 그 집의 외로움을 구별할 줄 알게 됐어요. 예전의 외로움은 내가 무가치하다는 느낌이었고, 지금의 외로움은 그냥 혼자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앞의 것은 사람을 갉아먹는데 뒤의 것은 견딜만 했어요. 나는 그 차이를 직접 두 가지를 다 살아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딸이 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 인생이 내 것 같다고 느꼈어요. 딸은 올 때마다 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봤어요. 얼굴빛이 밝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웃음이 늘었어요. 한 번은 딸이 그랬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 나도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진첩을 뒤져봐도 환하게 웃는 사진이 거의 없었어요. 아들하고도 그 1년 사이에 조금씩 사이가 풀렸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달라진 걸 봤거든요. 한 번은 아들이 내 빌라에 와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콧노래를 부르는 엄마를 봤어요. 아들이 가만히 보다가 그랬어요. 엄마, 그 집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나아 보여요. 나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아들이 드디어 엄마의 선택을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가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내가 67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복지관에서 서예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빌라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누군지 몰랐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김 씨였습니다. 김 씨가 내가 사는 빌라 앞에 서 있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아마 아들한테 물었겠지요.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김 씨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더 놀랐어요. 김 씨가 울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단단하던 사람이, 이른이 다 된 노인이 빌라 현관 앞에 서서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40년을 살면서 김 씨가 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친정 부모상을 당했을 때도 김 씨는 눈물이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김 씨가 눈물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빌라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나는 무슨 일이 났나, 자식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날 김 씨가 왜 찾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곧 말씀드릴게요. 나는 김 씨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대신 빌라 근처 작은 공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았어요. 40년을 산 부부가 이혼하고 1년 만에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거예요. 내가 왜 집에 안 들였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래요. 그 빌라는 내가 1년 동안 어렵게 만든 나만의 공간이었어요. 아침마다 노래를 부르고 내 이름을 쓰고 친구를 들이던 곳. 거기에 김 씨를 들이면 그 공간이 다시 예전처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김 씨를 밖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만든 세계를 지키려고요. 한참을 김 씨는 말을 못했어요. 나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다 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혼자 못 살겠어. I bleed. 그게 첫 마디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어요. 1년 전 같았으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을 텐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그 1년 사이에 내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김 씨의 그 말이 나를 흔들지 못했어요. 나는 그저 김 씨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김 씨가 더듬더듬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혼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다고. 밥을 어떻게 짓는지,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지,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40년 동안 내가 다 해줬던 거라 자기는 하나도 몰랐다고 했어요. 김 씨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며칠씩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는 날이 있더랍니다. 텔레비전을 켜놓는 건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서였대요. 밥을 차려 먹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답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었는데 안에 든 게 다 상해 있더래요. 내가 있을 땐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김 씨는 그제야 알았답니다.
자기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았던 게 사실은 다 내 덕분이었다는 걸. 김 씨가 그 벤치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명절에 자식들이 자기 집에 왔다 갔는데 집이 너무 땜하더래요. 아이들이 아버지 이렇게 사세요? 하고 걱정을 하는데 김 씨는 할 말이 없었대요. 그리고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서 김 씨는 그 빈집에 혼자 앉아서 처음으로 내 생각을 했대요. 순자가 이 집에서 이런 미탄 기분을 40년이나 느꼈겠구나 하고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적어도 김 씨가 처음으로 내 자리에서 생각을 해본 거니까요. 처음엔 나도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40년을 산 사람이잖아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었던 거지요. 나도 사람이니까요. 한때는 저 사람의 국그릇을 데워주던 사람이었고 저 사람 등에 업혀 병원에 가던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 세월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 씨의 다음 말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어요. 김 씨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 너도 혼자 외롭잖아. 우리 나이에 따로 사는 거 자식들 보기에도 안 좋고.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김 씨는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순자라는 사람이 그리워서 온 게 아니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약 챙겨주던 그 손이 필요해서 온 거였습니다. 1년 전이랑 똑같았어요. 김 씨한테 나는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 집안일을 해주는 누군가였던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흔들리던 게 딱 멈췄어요. 김 씨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도 네가 보고 싶었다는 말도 안 했어요. 김 씨가 한 말은 들어와라였어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 불편을 내가 와서 해결해 달라는 거였어요. 40년 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요.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더 또렷하게 봤어요. 김 씨가 말한 그 이유들 중에 순자가 없었어요. 너도 외롭잖아. 자식들 보기 안 좋잖아. 나는 불편하잖아. 전부 다 내가 돌아와야 할 이유였는데 정작 내가 너를 그리워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40년을 같이 살고 1년을 떨어져 있었는데도 김 씨한테는 그 말이 없었어요. 나는 그 빈자리를 똑똑히 봤습니다. 나는 김 씨한테 물었어요. 당신, 내가 보고 싶었어요? 아니면 내가 해주던 게 아쉬운 거예요? 김 씨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는 거 처음 봐요. 40년 만에 처음. 그런데 그 눈물이 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아닌 것 같네요. 당신은 지금 외로운 게 아니에요. 불편한 거예요. 그 둘은 달라요.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못했던 말을 그날 다 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하고 돌아온 날, 유난 떨지 말라던 그 말. 한밤중에 가슴이 답답해서 혼자 거실에 나와 앉아 있던 그 새벽들. 명절마다 자식들 앞에서 하던 그 어색한 연기. 그 모든 걸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어요. 나는 이런 말도 했어요. 당신이 회사 월급이 밀렸을 때도 나한테 말 안 했지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당신한테 나는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당신은 평생 나를 옆에 뒀지만 한 번도 나를 들인 적이 없어요. 마음 안으로요. 나는 40년을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김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어요. 처음으로 내 말을 피하지 않고 들었어요. 김 씨는 듣고만 있었어요. 가끔 그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김 씨는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미안해해야 하는지를. 그냥 내가 화가 났으니까 화를 풀어주려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나는 김 씨가 그날 한 가지는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그 눈물이요. 김 씨가 흘린 눈물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 눈물의 뜻을 김 씨 자신도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1년이 지나서야 어렴풋이 느꼈고,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냥 눈물로 나온 거지요. 나는 그 눈물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안쓰러운 것과 다시 사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해가 기울 때까지 두 사람은 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시 합치지는 못해요. 그건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 혼자 사는 법을 못 배웠다면 그건 배워야 해요. 이른 애라도. 나한테 다시 기대는 걸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대신 자식들 일로 만나야 할 때는 남처럼 굴지 맙시다. 손주 돌잔치에서, 졸업식에서 서로 안부 정도는 물읍시다. 그 정도는 40년 산 사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미운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뒷모습이 참 작아 보였어요. 측은했어요. 그런데 그 측은함이 다시 합칠 이유는 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후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평생 못한 말을 다 했는데 그렇다고 속이 다 풀린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날 저녁에 빌라에 돌아와서 라디오를 틀고 한참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한 말들을 20년 전에만 했어도 어땠을까? 그런데 곧 고개를 저었어요. 20년 전에 나는 그 말을 할 줄 몰랐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1년이 필요했던 거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지요? 김 씨는 그 후로 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 말로는 요리 학원에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이른이 다 된 노인이 젊은 사람들 틈에서 칼질을 배우고 계란말이를 부쳤대요. 아들이 그러는데 김 씨가 처음 학원에 갔을 때는 많이 서툴렀대요. 손도 느리고 자꾸 음식을 태우고 젊은 사람들 틈에서 영감님 혼자 진땀을 뺐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그걸 그만두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나갔대요. 평생 부엌 근처에도 안 가던 사람이 70이 다 되어서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도 늦었지만 자기 인생을 배우기 시작한 거네. 아들이 그러는데 김 씨가 처음으로 자식들한테 미역국을 끓여줬대요. 아들 생일에요. 간이 좀 안 맞았지만 그래도 김 씨가 직접 끓인 거였어요. 아들은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마음이 이상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70이 다 되어서 서툰 손으로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제야 엄마가 왜 그 집을 나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미역국 이야기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미역국을 끓이면서 그러시더라. 네 엄마가 이런 걸 40년을 했구나 하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한참 봤어요. 40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은 말을 헤어지고 나서야 그것도 아들 입을 건너서 들은 거예요. 나는 그게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늦게라도 김 씨가 그걸 알게 된 게요.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아는 게 나으니까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 걸. 40년 전에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두 사람은 그 뒤로 내가 말한 딱 그만큼의 사이로 지냈어요. 손주 돌잔치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명절에 자식들 집에서 마주치면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시 부부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남보다는 조금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됐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 두 사람한테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건강한 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재밌는 건 그렇게 거리를 두고 나니까 오히려 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손주 돌잔치 같은 자리에서 마주치면 김 씨가 먼저 나한테 말을 걸기도 했어요.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복지관은 잘 다니냐고. 40년을 한 집에 살면서 못하던 안부를 남이 되고 나서야 묻더라고요. 나는 그게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우리는 왜 같이 살 때는 그 쉬운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내가 70이 넘어서 친한 언니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언니,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이제는. 그런데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야. 내가 그 1년 동안 배운 게 있거든. 나도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알아버려서 이제는 못 잊어. 여러분, 우리 나이쯤 되면
다들 한 번씩은 생각하잖아요. 참고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그냥 끝까지 참는 게 맞나? 아니면 늦었더라도 한 번은 내 인생을 살아보는 게 맞나? 내가 살아보고 느낀 건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끝까지 같이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나처럼 갈라서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선택을 내가 했느냐는 거예요. 남들 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남편 끼니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66에 한 그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욕도 먹었고, 아들하고 한동안 서먹했고, 며느리 입길에도 올랐어요. 그런데 나는 그 1년 동안, 40년 동안 못 해본 걸 했어요. 아침에 노래를 부르고, 내 이름으로 서예를 쓰고, 가슴이 답답할 때 부를 사람이 없어도 무섭지 않은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김 씨도 늦게나마 배웠어요. 이른에 계란말이를 부치면서 김 씨는 아마 처음으로 알았을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해온 게 어떤 일이었는지. 그 작고 반복되는 일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 말을 섞지 못한 채 지내고 계신가요? 그게 며칠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오늘 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침묵이 지켜야 할 자존심인지, 아니면 누군가 먼저 입을 떼기만 기다리는 그냥 외로움인지. 먼저 말을 거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갈라서는 것도 꼭 실패는 아니에요. 나는 40년 만에 내 목소리를 찾았고, 김 씨는 이른에 자기 손으로 밥을 짓는 법을 배웠어요. 두 사람 다 늦었지만 자기 인생을 한 조각씩 되찾은 거예요. 나는 가끔 내 자신이 부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걸 왜 40년이나 미뤘을까? 왜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일을 그렇게 자꾸 뒤로 미룰까? 자식 키우고 나서 돈 좀 모으고 나서 남편 은퇴하고 나서 그 나서가 끝나고 나면 어느새 우리는 백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이 늙은이가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미루지 마세요. 화해할 거면 오늘 미루지 말고 떠날 거면 그것도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시간을 침묵으로 채우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눌러서 보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보다 더 깊고 더 오래 마음에 남을 거예요. 분명히 보시길 잘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32년을 함께 산 남편과 마침내 도장을 찍고 돌아오던 그날, 나는 법원 앞 계단에 서서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았어요. 62해를 살면서 그렇게 후련한 적이 없었지요. 어깨에 얹혀 있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대신 들어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후련함이 얼마나 갔는 줄 아세요? 딱 석 달이었어요. 석 달 만에 내 인생은 내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순자예요. 사람들이 다 순자 할머니라고 부르지요. 올해 81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이야기예요.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한테 털어놓지 못했던 그 이야기. 자식들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는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꺼내보려고 해요. 들으면서 같이 한숨 쉬셔도 좋고 같이 눈물 흘리셔도 좋아요. 그저 끝까지 들어만 주세요. 내 남편 정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한 사람이었어요. 시장에서 청과상을 하면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시골의 땅 몇 마지기를 마련했지요.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에는 늘 어두운 그늘이 있었어요. 웃을 때조차 눈은 웃지 않았지요. 그 그늘의 이름이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나였어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나는 결혼한 첫 해부터 내 즐거움만 솟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무거운 짐을 나르는 동안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비싼 옷을 사고 개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노름판을 드나들었어요. 두 아들이 어렸을 때도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나는 며칠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지요. 남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렇게 32년이 흘렀어요. 남편이 환갑이 되던 해 그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더는 못 살겠다고. 자식들도 다 키웠고 자기도 이제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큰아들은 펄쩍 뛰었지만 둘째 아들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 한마디에 남편은 눈물을 쏟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긴 세월의 매듭을 풀었지요. 아파트는 내가 갖고 남편은 시골 땅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잠시 후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깨끗한 정리 뒤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2년을 함께 산 사람과 환갑 넘어 헤어진 그 사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은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살아오면서 비슷한 고민을 해본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도장을 찍고 돌아온 그날 밤, 나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32년 동안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데, 처음으로 정말 혼자였지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식탁에는 내 마음대로 차린 음식이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지요.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 이제 자유다 하고 축하해 줬어요. 나는 그날 밤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셨어요.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한 달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첫 달은 정말 신났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고 자고 싶을 때 잤어요. 친구들과 백화점에 가서 가방을 샀고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불렀어요. 동남아 패키지 여행도 다녀왔지요. 평생 못 가본 곳들이었거든요. 남편은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신혼여행으로 갔던 제주도가 마지막이었지요. 그래서 나는 그 32년 어치의 여행을 한꺼번에 만회하려는 듯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둘째 딸부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비어가더라고요. 친구들과 노는 것도 처음에는 신났는데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슬슬 지루해졌어요. 백화점에서 가방을 사도 그때뿐이었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도 끝나고 나면 허전했어요. 무엇보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 조용했지요. 32년 동안 늘 시끄러웠던 집이 갑자기 정적에 잠기니까 그게 어찌나 무겁던지요.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음악을 틀어놓아도 그 정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두세 번 걸어도 받지 않고 어쩌다 받아도 바빠요, 어머니 하고 끊어버렸어요. 처음엔 큰아들이 일이 바쁜가 보다 했지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가고 보름이 가도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큰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당분간은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요. 저희가 아버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동안 아버님께 잘못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제는 아버님 편에 서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잘못이라고? 그건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지. 자식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지 않냐고. 그런데 그 말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큰 며느리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지요. 어머님이 그동안 아버님께 잘못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나는 큰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겨왔어요. 결혼식 날에도 친정어머니보다 더 흐뭇하게 큰 며느리를 바라봤었지요. 첫 손주를 낳았을 때는 한 달 내내 매일같이 산후조리원에 들렀어요. 그런 큰 며느리가 어쩌다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큰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유난히 따랐던 건 사실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챙겨주려고 해도 큰아들은 늘 아빠가 먼저였지요. 시장에서 일하고 들어온 아빠의 손을 씻겨주는 것도 큰아들이었고, 아빠가 늦게 들어오면 현관에서 기다리는 것도 큰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큰아들의 눈에 나는
집을 자꾸 비우는 엄마였지요. 그게 자라면서 더 굳어졌나 봐요. 내가 환갑 잔치도 못 치르고 도장을 찍던 그날, 큰아들의 눈빛이 어땠는지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차가웠어요. 아주 차가웠지요.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어요. 학교에서 우리 아버지라는 글짓기 대회가 있었지요. 큰아들은 거기서 상을 받아왔어요. 내가 그 글을 읽어보니 거기에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을 보면서 나는 가슴이 시렸어요. 큰아들이 마음속에 그려놓은 아버지는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글 한 구석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없었지요. 그때 나는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내가 자식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나는 그 글을 읽고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넘겼어요. 아이가 글재주가 있구나. 정도로요. 그게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내가 은행에 갔다가 깜짝 놀랄 일을 겪었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명의로 된 통장에서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이 매주 일정한 금액으로 인출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은행 직원이 말하기를 인터넷 뱅킹으로 자동이체가 걸려 있다고 했어요. 나는 인터넷 뱅킹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통장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은행 창구의 젊은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일정한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다고요. 그 다른 계좌가 누구의 것이냐고 내가 물었지만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와 32년을 살면서 내 명의로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 돈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같은 금액으로 집에 돌아온 나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둘째 아들은 한참 침묵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거 형이 한 거예요. 큰아들이 내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내가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 큰아들이 대신 일을 봐주면서 알게 된 거였지요. 그 비밀번호로 인터넷 뱅킹을 열고 매주 돈을 빼서 어디론가 보내고 있었어요. 어디로 보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였지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큰아들이 내 돈을 빼서 아버지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32년을 나와 살았던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식 입으로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 하면 결국 나였어요. 내가 평생 자식들 앞에서 좋은 어머니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큰아들의 눈에 나는 아버지의 돈까지 자기 마음대로 쓰는 못된 어머니로 보였던 거예요. 그 돈은 사실 이혼 위자료라서 법적으로는 내 돈인데도 큰아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둘째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형이 자기가 알아서 정리한다고 해서 저는 형 말을 믿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을 탓할 수도 없었지요. 자기 자식 둘이서 내 모르게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게 더 가슴 아팠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다. 끊자. 그러고는 한참을 거실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아무도 옆에 와주지 않더라고요. 평생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힘든 순간에는 내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들려드릴게요. 그 선택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도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자식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부모는 가장 늦게 알게 되더라고요. 나는 처음에는 큰아들에게 직접 따지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방을 싸려니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자식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그렇게 두려운 줄 몰랐어요. 평생 친구들 모임에서는 늘 큰 소리치고 살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은행에 가서 통장의 비밀번호부터 바꿨어요. 인터넷 뱅킹도 해지했지요. 그것만으로도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은행을 나오면서 나는 길가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어요. 봄볕이 따뜻한 오후였지요. 길 건너편에서 초등학생들이 떠들며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 두 아들의 어렸을 적 모습이 떠올랐어요. 큰아들이 손을 잡고 어디 가자고 졸랐던 그 시절, 둘째 아들이 책가방을 메고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하던 그 시절, 그때만 해도 나는 세상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자식들이 내 등을 돌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지요. 사람이 늙어보니까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자식들의 가장 환한 시절은 의외로 짧다는 것을요. 비밀번호를 바꾼 그날 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전화의 목소리가 어찌나 차가웠는지요.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왜 바꾸셨어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내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자식에게 추궁을 당하는 그 기분,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내 돈을 빼서 어디다 썼냐?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나이에 시골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가 책임지셔야 할 거 아니에요. 책임이라는 말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막혔어요. 32년 동안 정환 씨가 나에게 책임을 다해줬다는 건 인정해요. 그 사람이 새벽바람 맞으며 일했다는 것도 아이들 학비를 댄 것도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책임이라는 말로 내 돈까지 마음대로 가져가는 게 옳은 일일까요? 나는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 일은 내 아버지가 알아서 한다. 너는 끼어들지 마라. 큰아들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러면 저희도 어머니 모실 일은 없어요. 알아서 사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잤어요. 둘째 아들에게라도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둘째 아들에게까지 짐을 지우기가 미안해서 못했지요. 둘째는 아직 사정이 어려운데 형하고 사이까지 틀어지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밤을 혼자 세웠어요.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그 소리가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자 나는 식탁에 앉아 차를 한 잔 끓였어요. 옛날에 시어머니가 손수 떠주셨던 작설차가 마지막 한 봉지 남아 있었지요.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넘기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흘렀어요. 평생 약한 모습 한 번 보인 적 없는 사람이 그 새벽에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했어요. 내 즐거움을 퉁며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 그 즐거움이 내 곁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새벽에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요. 많이 깠다.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요. 이튿날 아침 나는 결심을 했어요. 일단 이 아파트를 떠나야겠다고. 친구들도 멀리하고 모임도 끊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해야겠다고. 친구들에게 그 말을 하니까 다들 너 왜 그러냐, 미쳤냐 했어요. 한 친구는 이제 자유 얻었는데 왜 또 답답한 데로 가냐고 했지요. 그런데 나는 알았어요.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내 인생을 갉아먹어 왔다는 것을요. 32년을 그렇게 어울리면서 나는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나는 시골에 있는 친정 어머니의 옛집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비어있던 집이었지요. 큰언니가 가끔 가서 청소만 해주던 그 집을 다시 정리해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큰언니는 처음에는 너 시골에서 못 산다고 했지만 내 마음이 굳은 걸 보고는 더 말리지 못했어요. 큰언니는 김치 몇 통과 된장 한 단지를 챙겨주면서 힘들면 언제든 와라 하고 어깨를 토닥여줬지요. 그 큰언니의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평생 큰언니에게도 살갑게 대하지 못했던 내가 그 손길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시골집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오래된 한옥이었어요.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마루는 삐걱거렸어요. 부엌은 옛날 그대로의 아궁이 부엌이었지요. 그 집을 보면서 어렸을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가 떠올랐어요. 평생을 도시에서, 그것도 화려한 모임 속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그 한옥의 고즈넉함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마당에는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어머니가 직접 묻으셨다는 김장독이 그대로 있었지요. 나는 그 김장독을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지 못한 게 그제야 사무치게 후회되더라고요. 첫 달은 정말 어색했어요. 나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를 심고 고추 모종을 옮기고 마늘밭에 거름을 뿌렸지요.
평생 화초 하나 키워본 적 없는 사람이라 모든 게 서툴렀어요. 모종을 심다가 손이 가시에 찔리기도 했고, 걸음을 잘못 줘서 어린 모종이 말라 죽기도 했어요. 기배를 피는지, 그런데 그 서툰 손길이 어찌나 마음을 가라앉히던지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 손으로 흙을 만지고 있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평생 시장에서 사 먹기만 하던 채소를 내 손으로 키워본다는 게 그렇게 큰일인 줄 몰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나를 서울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눈에 나는 이혼하고 친정 동네로 도망 온 여자였으니까요. 시골 동네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아직도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가끔 들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나는 못 들은 척 했어요. 평생 남의 시선만 신경 쓰며 산 내가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묵묵히 내 텃밭을 가꾸고 마당을 쓸고 마을 회관에도 한 번씩 얼굴을 비추었어요. 옆집 박씨 어르신 댁의 며느리 영숙 씨라는 분이 가장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영숙 씨는 나보다 5살 아래였는데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자식 둘을 키워낸 사람이었어요. 마을에서는 똑부러진다고 소문난 분이었지요. 영숙 씨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직접 찾아왔어요. 김치 한 통과 된장국 한 냄비를 들고서요. 혼자 사는 분이 끼니라도 챙겨 드셔야지요. 영숙 씨의 그 한마디에 나는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평생 누가 나에게 따뜻한 음식을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 모임에서 음식은 늘 함께 시켜 먹는 거였지. 누군가가 나만을 위해 정성으로 차려준 음식은 없었으니까요. 영숙 씨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내가 왜 시골에 왔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지요. 그저 며칠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고 마당 청소도 도와주고 텃밭 일도 거들어 주었어요. 영숙 씨가 내 옆에 있어준 그 시간 동안 나는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영숙 씨도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이 병으로 먼저 떠났대요. 그때 영숙 씨 나이가 36이었지요.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둘째 딸이 5살이었어요. 영숙 씨는 그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 친정 마을로 돌아왔어요. 친정 부모님도 안 계셨지만 그래도 친정 마을이 마음 편했다고 해요. 거기서 영숙 씨는 식당 일도 하고 농사 일도 거들고 빨래방 청소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워냈어요. 큰아들은 지금 부산에서 작은 회사 다니고 둘째 딸은 대전에서 약사로 일한대요. 영숙 씨는 그 두 자식이 다 자리 잡고 나서야 처음으로 한숨을 돌렸다고 했어요.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부끄러웠어요. 영숙 씨는 남편 없이도 두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워냈는데 나는 남편이 있을 때도 자식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으니까요. 어머니 노릇이라는 게 어떤 건지 영숙 씨를 보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라는 건 그저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매일같이 곁에서 챙겨주는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지요. 나는 두 아들을 낳기만 했지. 진짜 어머니 노릇은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영숙 씨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순자 언니, 혹시 자식들하고는 연락하세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큰아들은 연락 끊긴 지 오래야. 둘째는 가끔 전화와. 영숙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둘째라도 있으니 다행이네요. 그 한마디에 나는 또 눈물이 났어요. 평생 둘째 아들에게 제대로 잘해준 적이 없는데도 둘째는 그래도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가끔이라도 전화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텃밭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손은 흙투성이었고 등은 땀에 젖어 있었지요.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평생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백화점에서 가방을 살 때보다 텃밭에서 상추 한 잎을 따는 게 훨씬 더 보람있게 느껴졌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평생 내가 즐거움이라고 부르던 것들이 사실은 진짜 즐거움이 아니었다는 걸요. 진짜 즐거움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있었어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에 있었지요. 영숙 씨는 내가 텃밭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옆에서 끈기 있게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모종을 어느 계절에 심어야 하는지,
거름은 어떤 종류로 어느 정도 줘야 하는지, 잡초는 어떻게 뽑아야 손목이 덜 아픈지, 평생 시장에서 다듬어진 채소만 골라 담아오던 내가 흙 속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는 과정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영숙 씨는 한 가지 한 가지 알려주면서도 절대 가르치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같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따라하도록 해주었지요. 그 배려가 어찌나 고마웠던지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때 자기가 윗사람이라는 티를 내지 않고 가르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영숙 씨는 그걸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날은 영숙 씨가 직접 만든 김치를 한 통 가지고 왔어요. 그 김치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나는 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평생 김치라는 게 그렇게 깊은 맛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담가주셨던 김치도 맛있었지만 그땐 어려서 그 맛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했어요. 영숙 씨의 김치는 단순한 김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식 둘을 혼자 키워내며 평생 담가온 그 정성이 다 들어있는 김치였어요. 나는 그 김치를 한 보시기씩 아껴 먹었어요. 평생 음식을 그렇게 아껴 먹어본 적이 없었지요. 영숙 씨에게는 또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었어요. 자기 자식 자랑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였지요. 시골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자기 자식 자랑이 가장 큰 화제거든요. 누구네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네 딸이 어떤 사위를 만났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영숙 씨는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자기 자식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차츰 알 것 같았어요. 영숙 씨는 자기 자식이 자기 인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자기 소유물처럼 자랑하지 않는 그 태도가 어쩐지 영숙 씨를 더 단단해 보이게 했지요. 나는 평생 자식을 내가 키운 사람으로만 보았지, 자식의 인생을 그 자체로 존중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어쩌면 큰아들과 내가 멀어진 진짜 이유였는지도 몰라요. 또 다른 어느 날에는 영숙 씨가 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한테 좀 잘해주세요. 평생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도 진짜로는 잘 못해주거든요. 그 말이 한참 동안 내 가슴에 머물렀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나는 평생 나 자신한테 잘해주지 못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비싼 물건을 사는 게 나에게 잘해주는 거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다 나를 잊으려는 행동이었거든요. 진짜 나에게 잘해준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조용한 시간을 갖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는 것이었지요. 그걸 평생 못했으니까 결국 내 곁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진짜로 잘해주지 못한 거예요. 영숙 씨와 함께 보낸 그 봄날들은 이상하게 천천히 흘렀어요. 도시에서 친구들과 보내던 시간은 늘 빠르게 휙휙 지나갔는데 시골에서 영숙 씨와 보내는 시간은 한 시간이 마치 하루 같았어요. 햇볕에 마늘 한 톨이 익어가는 것을 매일 들여다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그 변화가 다 보였어요. 도라지꽃이 피는 그 작은 순간도, 단풍이 한 잎씩 색을 바꿔가는 그 변화도 모두 영숙 씨와 함께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인생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지요. 평생 빠르게 살아온 사람에게 그 느림이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그 느림이 어찌나 깊은 위로가 되던지요.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큰일이 터졌어요. 시골 우체국에서 내 앞으로 등기 우편이 한 통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거였지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위자료 반환 청구서가 들어 있었어요. 정환 씨가, 그러니까 이혼한 전 남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이혼할 때 합의해서 받은 돈인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니. 32년이라는 세월에 대한 정환 씨의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는 거였지요. 나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구겨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이었던 건요, 그 청구서 뒤에 첨부된 진술서였어요. 큰아들의 진술서. 큰아들이 어머니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가족의 돈을 자기 즐거움에 쓰셨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거였어요. 그 진술서를 읽으면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이었어요.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도 맞고 가족의 돈을 내 즐거움에 썼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글을 자기 자식이 적어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게 너무 비참했어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 자식이 그렇게 글로 적어서 법원에 낼 수 있다는 게요. 거실에 주저앉아서 그 진술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읽을수록 가슴이 더 무너졌지요. 내가 평생 자식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결국 가정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였다는 게 너무 사무쳤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후에 영숙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나는 그날 밤 변호사를 만나기로 마음먹었어요. 면사무소 직원이 소개해준 변호사였지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그동안의 사정을 다 털어놓았어요. 큰아들이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간 일, 큰아들이 진술서를 쓴 일, 그리고 정환 씨가 위자료 반환을 청구한 일까지 모두요. 변호사는 한참을 듣더니 무겁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예요. 자식과의 싸움이라서요.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자식과의 싸움.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나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한참을 골목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지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숙 씨였어요. 언니, 어디세요? 텃밭에 안 계시던데. 나는 그 목소리에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지요. 영숙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지금 가요 라고만 말했어요. 영숙 씨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부족한 어머니였는지, 32년을 헛살았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영숙 씨는 한참을 듣더니 내 손을 잡았어요. 언니, 그건 헛산 게 아니에요. 두 아들을 낳고 키우셨잖아요. 한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서 다른 아들까지 부정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요, 영숙 씨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세월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나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살아갈 세월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이요. 평생을 이미 산 세월에 발목 잡혀 살아온 사람에게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나는 그날부터 마음을 다시 잡았어요.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지요. 이혼할 때 합의한 서류, 32년 동안 내가 살림을 한 흔적들, 그리고 내가 그래도 가족을 위해 쓴 돈의 내역들까지요. 평생 영수증 한 장 챙기지 않고 살았던 나라서 자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둘째 아들이 그동안 보내준 편지들, 시어머니, 병원비, 영수증 몇 장, 손주, 돌잔치 비용, 영수증 같은 것들은 남아 있었어요. 자료를 모으면서 나는 옛 다락방에 올라가 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어머니가 30년 넘게 차곡차곡 모아둔 가계부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 푼 두 푼 적어둔 그 노트들이지요. 1971년 3월 셋째 딸 학용품 1200원, 1973년 9월 셋째 딸 신발 2500원. 그 셋째 딸이 바로 나였어요. 나는 그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 한 푼 한 푼 쓰셨던 그 돈의 흔적이 거기에 다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머니에게 그 사랑을 한 번도 갚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에도 잘 안 갔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임종을 지키지 못했지요. 평생 나중에 하면서 미루다가 그 나중에가 영영 오지 않게 된 거였어요. 영숙 씨도 내 자료 정리를 도와줬어요. 영숙 씨는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서 서류 정리에 익숙했지요. 우리 둘은 마루에 앉아 노트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날짜별로 정리하고 항목별로 분류했어요.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는 별 말 없이 차만 마셨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어찌나 편안한지 나는 그제야, 아, 이게 진짜 사람이 곁에 있는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32년 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살았는데 진짜 평온함은 그 조용한 마루 위에서 영숙 씨와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자료를 정리하던 어느 늦은 밤, 영숙 씨가 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언니, 후회되시는 거 있으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있지. 왜 없겠어. 영숙 씨는 가만히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제일 후회되는 건요.
자식들에게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한 번도 말 안 한 거예요. 그 말이 뭐 그리 어렵다고 한 번을 못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있었으면 큰아들이 지금처럼 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영숙 씨는 내 손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언니 탓만은 아니에요. 자식이라는 게 또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거잖아요. 다만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문제지요. 나는 그 말에 한참 동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찌르더라고요. 큰아들이 어머니의 나쁜 면만 보고 자기 마음에 새겨두었던 것처럼 나도 평생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어요. 정환 씨가 새벽에 시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식들이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시어머니가 자식 둘을 떠맡으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보이면 내가 불편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외면하다 보니까 32년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그렇게 모래성처럼 쌓이는 모양이에요. 외면한 모래알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지요. 며칠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어요. 자료를 모두 정리해서 가지고 갔지요. 변호사는 그 자료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식과 끝까지 가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또 한참을 생각했어요. 자식과 끝까지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그래도 내 권리는 지키고 싶었어요. 평생 한 번도 내 권리를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끝까지 가서 이긴다고 한들 그 후에 큰아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을 느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는 영숙 씨가 있었지요. 영숙 씨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같은 풍랑도 다르게 견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또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자료를 다 모아서 변호사에게 넘긴 그 다음 날이었어요. 둘째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빨리 서울로 오세요. 형이,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나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서울행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시간 반의 그 시간이 마치 한나절처럼 길게 느껴졌지요. 큰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아빠를 기다리며 현관 앞에 앉아 있던 큰아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편지를 써준 큰아들. 대학에 합격하고 정환 씨에게 큰절을 하며 아버지 덕분이에요 라고 말하던 큰아들. 그 모든 큰아들이 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그런 큰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쩌면 내가 처음부터 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큰아들의 마음이 그렇게 비뚤어진 게 아닐까요? 그 답을 나는 끝내 찾지 못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둘째 아들을 만난 나는 그제야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큰아들의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큰아들이 정환 씨에게 보낸 돈도 자기 사업 자금을 정환 씨에게 맡겨두려던 거였대요. 그런데 정환 씨는 그 돈을 절대 자기가 안 쓰겠다고 하면서 통장에 그대로 두었어요. 그 사이에 큰아들의 사업이 자금난에 빠지고 큰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큰아들은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인생인가 보다 싶었어요.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던 큰아들이 이제는 모든 걸 잃고 혼자 남았어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일단 한번 가보자. 둘째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아들의 원룸 문 앞에 섰을 때 내 손이 떨렸어요. 평생 큰 소리치며 살았던 손이 자기 자식의 방문 앞에서는 그렇게 떨렸어요. 문이 열렸을 때 나는 큰아들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충숙하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큰아들은 나를 보더니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큰아들이 그렇게 우는 모습은 나도 처음 봤어요. 큰아들이 어릴 때도 그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엄마,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큰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큰아들의 등을 한번 토닥였지요. 그 토닥임이 어떤 말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평생 자식의 등을 토닥여 준 적이 없었던 나로서는 그 한 번의 손길이 어쩌면 32년 어치의 사랑 표현이었는지도 몰라요. 큰아들은 한참을 내 품에서 흐느꼈어요. 둘째 아들은 옆에서 눈물을 훔쳤지요. 원루마는 어수선했어요. 빈 컵라면 그릇이 쌓여 있고 빨지 않은 옷들이 의자에 걸쳐져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내 큰아들이, 그 똑똑하고 잘생긴 내 큰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니. 나는 말없이 부엌에 가서 라면 한 봉지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큰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흐느꼈어요. 평생 어머니가 끓여준 라면 한 그릇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큰아들이 어렸을 때 라면은 늘 시어머니가 끓여주셨지요. 둘째 아들이 옆에서 나를 도와 김치를 꺼내고 그릇을 챙겼어요. 우리 세 식구가 그 좁은 원룸에서 라면 한 그릇씩을 나눠 먹었어요.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그날 밤 나는 두 아들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두 아들과 함께 마주 앉은 밥상이었어요. 내가 자식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늘 내가 일정으로 바빴고 가족 식사 같은 건 거의 없었으니까요. 두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큰아들은 40이 다 되어 가고 둘째 아들도 38이었어요.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었지요. 그리고 그 큰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사무쳤어요. 밥을 먹으면서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위자료 반환 청구는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도 다시 쓸게요. 사실대로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네, 아버지에 대한 일은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진술서 내용은 거짓이 아니야. 다 사실이지. 다만 그 사실을 자식이 법원에 적어낼 일은 아니었지. 큰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큰아들이 또 한 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미우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밉지 않다고는 못하겠다. 그런데 너희를 미워할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 싶기도 하구나. 어떤 날은 너희가 밉다가, 어떤 날은 안쓰럽다가, 또 어떤 날은 내가 다 잘못한 것 같기도 하다. 큰아들은 그 말에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났었어요. 나는 큰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지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을 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정하게 등을 돌려야 할까요? 그리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평생 미안한 일을 했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서울에서 다시 시골로 내려온 나는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식을 용서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환 씨에게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안쓰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 가지 감정으로만 정리되지 않아요. 영숙 씨가 그런 나를 옆에서 지켜봐 주었어요. 무리해서 위로하려 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심하게 두지도 않고요. 그저 곁에 있어 주었어요. 며칠 뒤 큰아들이 시골에 내려왔어요. 빈손이 아니라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서요. 그 상자 안에는 내가 옛날에 큰아들의 결혼식 날 손에 끼워준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큰아들이 결혼할 때 내가 큰맘 먹고 사준 거였지요. 큰아들은 그 시계를 돌려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받아주세요. 나는 그 시계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큰아들의 손목에 채워주었어요. 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니까 그건 네 거다. 큰아들은 그 시계를 차고 한참을 울었어요. 큰아들이 시골에서 사흘을 머물렀어요. 그 사흘 동안 큰아들과 나는 텃밭에서 함께 일을 했어요. 큰아들은 텃밭 일이 처음이었지만
나는 영숙 씨에게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지요. 큰아들은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지만 내 손길을 보면서 차츰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일하면서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32년이라는 세월이 둘 사이에 있었는데 그 세월의 강을 우리가 천천히 건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이 어렸을 때 나는 한 번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지요. 늘 친구들 모임이 먼저였으니까요. 마흔이 다 된 자식과 함께 흙을 만지며 보낸 그 사흘이 나에게는 큰아들의 어린 시절을 통째로 돌려받은 시간 같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 나는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너도 이제 새로 시작해라. 며느리한테도 잘하고, 손주에게도 잘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한다. 네 아버지를 잘 챙겨드려라. 그분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다. 어머니가 못한 목까지 네가 챙겨드려라. 큰아들은 고개를 깊이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갔지요. 나는 큰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큰아들의 등이 어쩐지 좀 더 단단해 보였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큰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시골에 내려왔어요. 나는 마당 앞에서 큰 며느리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큰 며느리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았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손주를 먼저 안아 올렸어요. 손주가 할머니 하고 외치는 그 목소리에 내 모든 응어리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큰 며느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들어오너라 하고 짧게 말했지요. 큰 며느리는 그 한마디에 또 한 번 흐느꼈어요. 영숙 씨가 부엌에서 음식을 차려내 왔어요. 큰 며느리는 영숙 씨를 보고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영숙 씨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는 금세 마음이 풀렸어요. 영숙 씨는 큰 며느리에게 따뜻한 국부터 한 그릇 들어요 하고 권했지요. 큰 며느리는 영숙 씨가 끓여준 국을 한 숟갈 떠먹고는 또 울었어요. 그 국 한 그릇이 마음을 다 녹여버린 모양이었어요. 손주는 영숙 씨를 이모 할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어요. 영숙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로 만들어둔 떡 한 접시를 내주었지요. 그 풍경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나는 마루 한켠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가가 젖었어요. 그날 밤 큰며느리는 나에게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한 번 더 사과했어요. 나는 이미 지난 일이다 하고 짧게 답했지요. 그러고는 너도 이제 마음 편히 살아라. 시어머니로서 내가 너에게 따뜻하게 해준 게 없으니 네가 그동안 차갑게 대했어도 다 내 탓이다 하고 덧붙였어요. 큰 며느리는 그 한마디에 한참을 울었어요. 사실 큰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지만 그걸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한마디 더 보태면 큰 며느리는 평생 그 한마디에 시달릴 거라는 걸 아니까요. 늙은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를 나는 시어머니에게서 평생 들으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이었어요. 영숙 씨와 함께 텃밭에 있다가 나는 문득 손을 멈췄어요. 영숙 씨에게 말했지요. 영숙아,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영숙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말씀하세요, 언니. 나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하고 같이 늙어가 줄 수 있겠니? 같은 마을에서 자매처럼. 영숙 씨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슬며시 웃었어요. 늙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지요. 같이 늙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도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좋아요. 나는 그날 영숙 씨의 손을 처음으로 꼭 잡았어요.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이었어요. 평생 일만 한 손이지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평생 친구들이 많다고 자부했었는데 진짜 친구는 그때 영숙 씨 한 사람뿐이었어요. 친구가 많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진짜 친구가 있는 게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영숙 씨는 자기 집에서 살았고 나는 내 집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의 매일 같이 밥을 먹었지요. 영숙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차리기도 하고 내가 영숙 씨네 가서 함께 먹기도 했어요. 두 사람의 자식들도 다 동의해 주었어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영숙 씨의 두 자식도요. 모두가 우리 두 사람의 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늙어서 친구 한 사람 곁에 있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자식들도 이제는 아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어요.
시골에서 영숙 씨와 함께 텃밭을 가꾸면서요. 큰아들은 작은 회사에 다시 취직을 했어요. 큰 며느리도 다시 돌아왔고 손주도 가끔씩 시골에 놀러 왔지요. 둘째 아들네도 여전히 한 달에 두 번씩 내려왔어요. 내 마당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32년 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풍경이었지요. 친구들 모임에서 시끌벅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가족의 따뜻한 북적임이었어요. 손주가 시골에 오는 날이면 나는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옥수수를 따고 토마토를 골라서 깨끗하게 씻어놓고 영숙 씨가 만들어준 식혜도 한 통 꺼내 놓았지요. 손주는 할머니 텃밭 토마토가 마트 토마토보다 1000배 맛있어요 하고 깔깔 웃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했어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할머니라는 말의 무게가 그렇게 따뜻하고 묵직한 줄 처음 알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끝까지 풀지 못한 매듭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정환 씨예요. 정환 씨는 위자료 반환 청구를 끝내 취하해 주었어요. 큰아들이 사정을 다 말씀드린 모양이에요. 정환 씨는 그 후로도 시골 땅에서 혼자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큰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간다고 해요. 나는 정환 씨에게 한 번도 직접 연락한 적이 없어요.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2년 동안 너무 많이 미안한 일을 한 사람한테는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오히려 너무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영숙 씨가 한번 나에게 물었어요. 언니, 정환 씨한테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때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어요. 못 가. 가서 무슨 말을 해? 그 사람한테는 내가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영숙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한 번은 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영숙아, 어떤 미안함은 평생 갚을 수 없는 거란다. 그래서 그 미안함을 안고 사는 게 그 사람한테 갚아주는 유일한 방법이야.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마음 가벼워지는 거, 그건 또 한 번 그 사람한테 못된 짓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말이 오래도록 내 마음에도 남아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자꾸 사과해서 내 마음을 가볍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과는 받는 사람한테 또 한 번의 짐이 되기도 해요. 진짜 미안하다면. 가끔은 그 미안함을 평생 안고 사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데 나는 평생이 걸렸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평생 안고 가야 할 미안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한 번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몰라요.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지금 나는 81가 되었지요. 영숙 씨와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영숙 씨는 76이 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매일 함께 밥을 먹어요. 텃밭 농사도 제법 잘 되어서 마을에서는 토마토 자매라는 별명을 얻었답니다. 큰아들네 손주가 가끔 나를 토마토 할머니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주가 이제는 나를 가장 잘 따른답니다. 큰아들도 가끔 시골에 내려와서 어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일을 한다고 해요. 32년의 공백을 우리는 이제야 천천히 메워가고 있어요. 정환 씨에 대한 소식은 가끔 큰아들을 통해 들어요. 정환 씨는 시골에서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건강은 괜찮으시다고 해요. 마을 어르신들과 어울려 막걸리도 한 잔씩 하시고 손주가 놀러 가면 옥수수며 감자며 한 보따리씩 챙겨주신다고요. 그 사람의 인생에 평온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나는 멀리서 그저 감사하게 듣고 있어요.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인 것 같아요. 나는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32년을 함께 살아도 함께가 아닐 수 있고, 단 몇 년을 함께 살아도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마주보는 사람과는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지요. 진심 없이 마주 앉은 사람과는 긴 시간도 그저 흘러갈 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심으로 마주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옆에 있을 뿐인지. 만약 진심이 없다면 32년이 지난 후에 나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시 잡아보세요. 그리고 만약 옆에 진심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세요. 내가 영숙 씨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을 여러분도 늦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 뭉클한 또 다른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면 분명 오랫동안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